65세 이후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약 4가지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체 방법.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그 약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박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약 상자 안에 있는 그 약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30에서 40% 감소하고 신장의 배설 기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연간 17만 건에 달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낙상은 45%, 선망 발생은 무려 60%까지 증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노인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약 4가지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대체 방법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 없이도 약물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으로 낙상, 치매, 썸망, 심장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약물이 더 위험할까?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약물에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약물 처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간의 약물 대사 효소 활성이 감소하고 신장의 사고체 여과율이 매년 약 1%씩 떨어집니다.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3040%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을 때는 46시간이면 몸 밖으로 배출되던 약물이 65세 이후에는 1224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부작용 위험이 23배 높아지는 거죠. 체지방 비율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은 증가하는데 지용성 약물들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과도하게 지속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관 기능도 변합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성이 떨어져 약물의 흡수 속도와 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약은 흡수가 과도하게 되고 어떤 약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혈액-뇌 장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를 보호하는 혈액-뇌 장벽이 약해져서 젊었을 때는 뇌로 들어가지 않던 약물들이 이제는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졸음, 어지럼증, 혼돈, 심지어 선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균적으로 노인들은 5에서 7가지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데 이들 약물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약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약물 4가지. 첫 번째, 1세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물.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약물은
바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약이나 수면제로 복용하시는 약인데 대표적으로 디페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시라민 같은 성분들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알레르기약, 일반 의약품 수면제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 PM, 뮤신덤, 베나드릴 등이 있죠. 이 약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강력한 항콜린 작용입니다. 항콜린 작용이란 뇌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인데 이 물질은 기억과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약국에서 산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셨어요. 약 성분을 확인해 보니 디페니드라민 50mg이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이 할머니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낮에도 계속 졸린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 지장의 초기 소견이 나왔고 약물 복용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끊고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2점에서 27점으로 올라갔고 낮 시간의 각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 약물을 3년 이상 복용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54% 높았습니다. 특히 디페니드라민 같은 강력한 항콜린제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았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이 약물들은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키는데 65세 이후에는 이미 평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여서 낙상 위험이 2.5배나 증가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하며 회복되더라도 이전의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배뇨 장애를 일으킵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 노인의 경우 급성 요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 노인에게는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 변비, 치아, 흐림 같은 부작용도 흔합니다. 특히 구강건조는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고 변비는 만성화되면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약물들이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서 장기 복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기약을 고르실 때도 주의하세요. 종합 감기약 대부분에 이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디페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시라민, 트리프롤리딘 같은 이름을 찾아보시고 이런 성분이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입니다. 이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인데 대표적으로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등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자낙스, 아티반, 발륨, 할시온 등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로 장기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약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입니다. 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억제하여 진정 효과를 내는데 65세 이후에는 이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다음 날까지 졸음과 어지럼증이 지속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69세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트리아졸람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0.25mg로 시작했지만 내성이 생겨 점차 용량이 늘어나 결국 하루 0.5mg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썸망이 발생했고 이후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낙상과 골절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2.8배, 골절 위험은 1.9배 증가합니다. 특히 장시간 작용형 약물인 디아제팜의 경우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이 저하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금단 증상입니다. 이 약물을 갑자기 끊으면 불안, 떨림, 발작, 심지어 썸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호흡억제도 위험합니다. 특히 폐질환이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벤조디아제핀이 호흡을 더욱 억제하여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문제입니다. 알코올, 아편계 진통제, 다른 진정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진정 효과로 인해 의식 저하나 호흡 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설적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했는데 오히려 흥분, 공격성, 혼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는 노인에게서 이런 반응이 자주 나타납니다. 미국 FDA와 미국 노인의학회는 벤조디아제핀을 65세 이상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약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4주 이상 장기 복용은 절대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현재 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갑자기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매주 1025%씩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약물은 NSAIDs,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두통으로 복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등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브루펜, 에드빌, 나프록센, 볼타렌 등이 있으며 일부는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장관 출혈입니다. NSAIDs는 위를 보호하는 점막을 약화시켜 위궤양을 일으키는데 65세 이후에는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 있어 출혈 위험이 45배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3년간 디클로페낙을 복용하셨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드셨죠? 어느 날 갑자기 흑색변을 보시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에서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혈색소 수치가 6.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수혈과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회복되셨습니다. NSAIDs의 위장관 출혈은 특별한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통증 없이 바로 대량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 손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신기능을 악화시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장기 복용 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위험도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NSAIDs를 복용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2050% 증가하며 특히 디클로페낙과 COX-2 억제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혈압도 상승시킵니다.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NSAIDs를 복용하면 혈압이 평균 510mmHg 올라가며 혈압약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부종과 심부전 악화도 문제입니다.
NSAIDS는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축적시켜 다리 부종을 유발하고 신부전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각각의 부작용이 증폭됩니다. 와파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는 NSAIDS를 65세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낮은 용량으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의사와 상담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서 장기 복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스피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진통 목적으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약물은 근이완제입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 근육 경련으로 복용하시는 약인데 대표적으로 사이클로벤자프린, 카리소프로돌, 메토카르바몰 등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플렉세릴, 소마, 로박신 등이 있으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흔히 처방됩니다. 근이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와 척수의 신경활동을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65세 이후에는 이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심한 졸음, 어지럼증, 혼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치료했던 67세 이명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요통으로 사이클로벤자프린을 6개월간 복용하셨습니다. 하루 10mg씩 저녁에 복용하셨는데 점차 낮 시간에도 졸음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넘어져서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2주 만에 졸음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근이완제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낙상입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1.8배 증가하며 특히 복용 시작 후 첫 2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항콜린 작용도 문제입니다. 특히 사이클로벤자프린은 강력한 항콜린 효과가 있어 기억력 저하, 구강 건조, 변비, 배뇨 장애를 일으킵니다. 인지 기능 저하도 나타납니다. 근이완제를 복용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효과에 대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근이완제가 플라시보보다 나은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위험이 이득을 크게 초과합니다. 카리소프로돌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 약물은 체내에서 메프로바메이트라는 중독성 물질로 변하며 남용과 의존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심각합니다. 알코올, 벤조디아제핀, 아편계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진정 효과로 호흡, 억제나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비어스 기준비지 크라이티리어에서는 근이완제를 65세 이상에서 피해야 할 약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위험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육 통증이나 경련이 있다면 약물보다는 물리치료, 스트레칭, 온열요법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근이완제만큼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위험한 약물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약물 관리 방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약제 복용입니다.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10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 위험이 100%에 가깝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정미숙 할머니는 12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약 3종, 당뇨약 2종, 골다공증약, 위장약,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콜레스테롤약, 그리고 비타민까지.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약이었습니다. 약물 정리를 통해 정말 필요한 6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단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셨고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약물 중복도 흔한 문제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비슷한 효과의 약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을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각각 처방받아 이중으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처방 없이 구매하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도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의사에게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약은 식전에, 어떤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하고 어떤 약은 다른 약과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자의적인 용량 조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제 안전한 대체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의 안전한 관리. 1세대 항히스타민제나 벤조디아제핀 대신 우선 수면 위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기상하세요. 낮잠을 제한하세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만 자도록 합니다.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이상적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말고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멜라토닌이 안전한 대안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으로 13mg의 저용량을 자기 30분일 시간 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CBT-I도 효과적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는 약물만큼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약물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 불안과 스트레스의 안전한 관리. 벤조디아제핀 대신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세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불안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운동은 천연 항불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이 도움됩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의 명상이나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불안을 줄여줍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고 취미활동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이 필요하다면 SSRI 계열 항우울제가 더 안전합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나 서트랄린 같은 약물은 벤조디아제핀보다 훨씬 안전하며 불안장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4주가 걸립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상담도 효과적입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통증의 안전한 관리. NSAIDs 대신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세요. 먼저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시도하세요. 하루 3000mg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며 위장관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간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을 자주 드시는 분은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국소 치료제를 활용하세요. 디클로페낙 젤이나 캡사이신 크림 같은 국소 제제는 전신 부작용 없이 통증 부위에만 작용합니다. 물리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온열 치료, 냉찜질,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이 약물만큼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침술이나 경피신경자극 TENS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치료들은 과학적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의 경우 체중을 5kg만 줄여도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만약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듀록세틴 신발타 같은 SNRI 계열 항우울제가 만성 통증에 효과적이면서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섬유근육통에 효과적입니다. 심한 통증의 경우 아편계 진통제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짧은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근육 통증과 경련의 안전한 관리. 근이완제 대신 비약물적 방법을 우선하세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23회 각 근육을 1530초씩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 근육 경련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사지와 자가 근막 이완이 도움됩니다. 폼 롤러나 마사지 볼을 사용한 자가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온열 치료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목욕이나 온스폰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탈수나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의 흔한 원인입니다. 바나나, 견과류,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나쁜 자세가 만성 근육 통증의 주요 원인이므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를 교정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세요. 약한 근육은 쉽게 경련이 일어나므로 점진적인 근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만약 약물이 필요하다면 티자니딘이나 바클로펜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졸음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천 원칙과 성공 사례. 지금까지 위험한 약물과 안전한 대체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정기적인 약물 검토. 최소 6개월마다 의사와 함께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하세요. 여기에는 처방약,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 약물에 대해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 약이 아직도 필요한가? 치료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부작용이 이득보다 큰가? 더 안전한 대체 약물이 있는가? 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약물 목록을 항상 휴대하세요. 응급 상황이나 새로운 병원 방문 시 매우 중요합니다. 약 이름, 용량, 복용 횟수, 처방 이유를 모두 기록하세요. 두 번째 원칙, 한 번에 하나씩 변경. 약물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세요. 여러 약을 동시에 바꾸면 어떤 변화가 어떤 약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저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스타트로 고 슬로 낮게 시작하고 천천히 늘립니다. 천천히 용량을 늘려갑니다. 노인 약물 사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약을 중단할 때도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혈압약 같은 약물은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원칙, 부작용 모니터링. 새로운 약을 시작하거나 용량을 변경한 후에는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새로운 어지럼증이나 불안정감, 혼란이나 기억력 저하, 비정상적인 졸음이나 피로, 구역, 구토, 복통 또는 발진이나 가려움증,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증상 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날짜, 시간, 복용한 약을 기록하면 약물과 증상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성공 사례에 따르면 다약제에서 벗어난 이순자 할머니,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14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자주 넘어질 뻔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입이 마르며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죠. 자세히 검토한 결과 14가지 약 중 7가지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3가지 위장약, 2가지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가 문제였습니다.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약물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하나씩 중단하고 중복된 약을 통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가지 약만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지럽지 않고 낮에 졸음도 없어졌습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입마름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개선되어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7가지 약만 복용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잘 조절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이 불면증을 극복한 김영수 할아버지.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면증으로 시작했지만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확신하셨고 몇 번 끊으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낮 시간에는 항상 피곤하고 자주 넘어질 뻔했으며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약을 끊기로 결심하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면 위생을 개선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낮잠을 제한하며 침실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동시에 매주 10%씩 약물을 감량했습니다. 10주에 걸쳐 천천히 줄여갔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악화되고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약을 끊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드는데 1시간 정도 걸렸지만 6개월 후에는 2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을 때는 7시간을 자도 피곤했지만 이제는 6시간만 자도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낮에 졸지 않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2년째 약 없이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약이 없어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약물 4가지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치매 위험 증가시키고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낙상 위험과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NSAIDS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위환제 사용 시
심혈관 부담과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 부작용 안전한 대체 방법. 4가지 중 첫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수면 위생 관리와 멜라토닌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먼저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멜라토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과 명상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SSR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 약물보다는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리 치료를 통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6개월마다 약물을 검토하고 한 번에 하나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은 하나씩 변경하고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는데 약물 하나만 잘 관리해도 환자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실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약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약물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건강한 100세 인생 지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건강한 100세 인생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